파킨슨병은 그 중뇌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운동장애가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노화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원인 이런 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완치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아직 확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가장 이제 진단하는데 중요한 검사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감별 포인트.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하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김철중 이름은 낳는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내 건강 지키기 시리즈. 오늘은 3대 퇴행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네.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종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파킨슨병이 3대 퇴행성 뇌질환으로 꼽히는데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신규 환자들이 생기나요? 5,000명 정도 생기는 것 와. 같습니다. 매년. 네. 사실 파킨슨병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파킨슨병은 그 중뇌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2차적으로 기저역에 도파민 결핍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운동장애가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파킨슨병 생기는 원인은 아직 잘 모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이가 이제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좀 취약해지는 그런 프로세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 뭐 기능이라든지 좀 되게 복잡하게 여러 원인들이 이제 제시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생기는 원인을 잘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아니 사실 근데 퇴행성 뇌질환이다 보니까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랑 차이점이 뭔가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도 좀 오래 앓다 보면 좀 파킨슨 비슷하게 좀 잘 못 걷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파킨슨병 또한 또 오래 앓으시면 치매가 걸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력 저하 위주의 이제 인지 장애 이게 가장 주된 증상이고요. 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뭐 서동증, 떨림, 뭐 근강직, 뭐 자세 불안정 이런 다양한 이제 운동 장애가 주된 증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동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동증이 뭐예요? 서동증이라는 거는 행동이 좀 느려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막 목소리도 작아지고 느려지고 뭐 글씨도 작아지고 표정 또한 이제 좀 약간 그 무표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행동하는 거 보면 뭔가 버벅거리는 게 좀 보이시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모든 게 다 느려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느려지면은 파킨슨병 증세라고 의심할 수 있을 걸까요? 실제로 이제 서동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진짜 힘이 빠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서 서동증이라고, 그러니까 서동증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하는 이제 기준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서동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거나 이렇게 뭔가 버벅거리거나 오. 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 이제 파킨슨병 이제 임상 진단을 내릴 때 중요한 게 서동증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손떨림, 그 다음에 좀 근강직 이런 게 둘 중에 이제 하나는 있어야 저희가 근강직. 네, 좀 뻣뻣해지는 거 그런 걸 이제 있어야 이제 파킨슨병 진단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임상적으로 이제 보통 파킨슨병 환자에서 떨림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안정시 떨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시 떨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네. 이완돼 있을 때 떠는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떠는 게 관찰이 되고요. 근데 뭔가 행동이 느려지거나 손떨림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좀 잘 캐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증상 생기자마자 이제 내원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몇 개월, 뭐 1, 2년 지나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노화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왔었을 때 좀 물어보는 몇 가지 비운동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다거나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이제 변비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비운동 증상들이 수년 전부터 이미 선행된 환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진찰을 했는데 좀 뭔가 느리고 안정시 뭐 떨림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좀 파킨슨병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네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잘 때 저희가 수면 단계를 렘수면 단계랑 비렘수면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렘수면 단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생각하면 좀 꿈을 꾸고
이제 근육은 좀 이완돼서 몸은 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육 이완되는 게 잘 안 돼서 꿈꾸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제 보통 싸우거나 이럴 때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 때도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발길질하거나 뭐 손짓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히스토리 같은 거 들어보면 이제 부인이 자다가 맞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과격하게 잠꼬대하고 좀 행동을 한다 하면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 가족들이 또 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오시면 저희가 뭐 병력이라든지 뭐 증상, 진찰 같은 걸 이제 하게 되고요. 가장 이제 진단하는데 중요한 검사는 도파민 운반체에 관련된 페트라는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도파민 운반체에 달라붙는 동위원소 양도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킨슨 증상이 있는 퇴행성 뇌질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펫을 찍었을 때 뭔가 이상 소견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같이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뇌 MRI를 같이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킨슨 병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MRI상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 파킨슨 병을 흉내내는 뭐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다른 퇴행성 뇌질환이라든지 혹은 뭐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 뭐 수두증, 뭐 종양 이런 애들도 좀 파킨슨 증상 비슷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MRI도 같이 좀 확인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치매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지 검사 이런 것도 보통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기립성 저혈압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 침범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병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원인 이런 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완치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아직 확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완치뿐만 아니라 병을 뭐 늦추거나 이럴 수 있는 치료도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쓰는 이제 치료는 이제 증상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쓰는 거고 보통 이제 도파민 부족하면서 이제 운동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을 좀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약물 치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도파민이 뇌로 갑니까? 도파민 같은 경우는 뇌혈관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도파민을 바로 주면 이제 흡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레보도파라는 약이 되는데요. 이제 레보도파는 이제 먹어서 장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피로 가서 이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보도파가 넘어가면 이제 뇌에서 그때 이제 도파민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많이 넘어간다면 꽤 증상이 상당히 호전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한 3, 4년 정도는 약을 먹으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되게 해피하게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슬슬 약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한 4, 5년, 뭐 3, 4년 지나면 조금씩 삐끄덕거리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에서 보통 생긴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레보도파가 왜 3, 4년 지나면은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들이 보통 내성이라고 하면서 되게 레보도파를 그래서 먹기 싫어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성이 생긴 거는 아니고 이제 병이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병 자체가 원래 이제 진행을 하는 거구나. 그죠. 레보도파 수준으로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고. 네.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은 그러니까 좀 장기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운동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 동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환자분들은 약을 보통 저희가 레보도파 같은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하면 하루에 한 3번 이 정도만 먹어도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한 3, 4년 지나기 시작을 하면 약을 3번 먹으면 약 효과가 너무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먹었는데 예측대로 약효가 안 올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운동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긴 한데 가장 흔한 거는 레보도파를 먹고 보통 1시간 정도 때가 혈중 농도가 제일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이 운동 증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같이 이제 몸을 막 이렇게 흔드는 이런 이상운동증이 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네네. 진행하지 않고 레보도파로 갖고 평생 이렇게 잘 조절된 상태로 사는 환자도 있어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네. 파킨슨병마다 워낙 이제 환자마다 코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되게 스테이블하게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럼 혹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수술적 치료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으로는 좀 조절이 좀 힘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전극을 뇌에 이제 꽂게 됩니다. 뭐 기저핵 부분에 이렇게 꽂고 이제 배터리는 여기에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이제 자극을 하면서 뭔가 기저의 기능을 좀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초음파를 직접 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MRI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 들어가서 이제 타겟을 MRI로 정확하게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소적인 열을 확 가해서 그 비침습적으로 이제 초음파로 그 깊은 곳까지 쏴서 그쪽으로 수술하는 효과를 좀 낼 수는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약물 치료 말고 초기부터 수술을 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될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하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약물 치료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약물에 반응이 있는 증상만 수술적 치료에도 반응이 있고, 이제 약물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상태를 이제 수술 치료했었을 때가 더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을 해도 약을 못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목표는 한 50% 정도 약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파킨슨 병이라고 저희가 초반에 생각을 했던 환자분들이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진단이 좀 재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파킨슨 병을 흉내내는 이제 파킨슨 뭐 플러스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다 새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또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좀 경과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정수준 교수가 파킨슨병에서 치매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와! 그러면 만약에 이제 4, 5년 후에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위험도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환자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런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또 확립된 치료가 없기는 합니다. 치매가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간병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커지고, 이제 파킨슨병 자체도 진행 속도가 확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예측하고 가족분들한테도 좀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좀 사회적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좀 대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좀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걸 연습해야지. 이걸 어쨌든 운동이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기는 한데요.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운동이라고 저희가 치질 않고요. 좀 젊을 때부터 좀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수영, 뭐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걸 좀 꾸준히 이게 경기적인 운동도 파킨슨병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뭐 퇴행성 변화가 어쨌든 생길 수는 있는데, 이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제 증상 발현까지 뭔가 좀 견뎌내는 그런 거를 좀 힘을 좀 더 이제 늘려준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근육량하고도 상관이 있을까요? 근육량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근감소증이 좀 많이 동반이 되는데, 이제 그런 퇴행성 뇌질환이랑 근감소증이랑 좀 기전들이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근감소증이 있으면 위험도도 높고 실제로 병에 걸렸을 때도 이제 진행 속도도 훨씬 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운동법 말고 식습관이나 뭐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치매, 뭐 파킨슨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시기가 지중해식 시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려면 육류를 먹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해산물이라든지 생선을 먹어라. 그리고 뭐 과일, 야채, 견과류 이런 거 매일 골고루 잘 먹어라.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괜히 뭐 몸에 좋으려고 뭐 하나만 먹지 말고 이제 골고루 드셔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영양제들, 그러니까 영양제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이 연구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에 이런 걸 이제 미리 막 먹고 이런 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부족하긴 합니다. 네, 이 파킨슨병이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외래에 다니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가, 그러니까 이전만큼 몸이 가볍지는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기가 걱정했던 것만큼은 죽을 병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진단 받고 한 10년 지나도 되게 가뿐하게 잘 걸어 들어오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즐겁게 이제 지내는 것이 이제 파킨슨병 극복하는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병이라는 게 그 자기가 좋아질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그게 진짜로 약효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내 건강 지키기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정석정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식문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